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2006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전북대학교를 다니던 수의학과 학생 이윤희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종자는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현재 벌어진 일은 과거에 종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학생이 사라지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면 사건의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 전인 6월 5일 저녁 덕진동의 어느 술집에서 교수와 학과생 40여 명이 종강총회 겸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 6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이 되자 이 씨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귀가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요.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였어요. 이미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했고 2개의 학사과정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전북대 수의학과에 1학년으로 재입학했고요. 4학년까지 재학 중이었죠. 이 씨는 1학년으로 재입학할 때부터 실종되기 전날까지 지각이나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강총회를 마친 다음 날 6월 7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거죠. 이걸 수상하게 생각한 친구 김 씨가 점심시간에 이 씨의 자취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 씨가 키우던 강아지 소리 외에 인기척은 없었어요. 이때 친구인 김 씨는 어차피 마지막 학기라 하루에 한 과목만 수강하던 상황이었고 전날 술도 마셨으니 피곤했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려고 일부러 수업을 빠지는 동기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이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김 씨는 학과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 씨는 집에 없었고요. 아무런 인기척이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옆 건물 안이 보일 정도로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동기 중 한 명이 건너편 건물에서 이 씨가 사는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이 열려있고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거예요. 처음엔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가를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도 연락해봤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드디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경찰과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다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역시 키우던 강아지 외에 이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종강총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새벽, 그때 이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지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전북대학교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취재 중일 것이고 준비되는 대로 방송도 나올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씨가 사실 종강총회를 마친 후 이틀 연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인기척이 없자 그제서야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거죠. 경찰은 출동 당시 이 씨가 어떤 심경 변화로 잠깐 집을 비웠을지도 모르니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가 사라지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종강 전부터 평소 이 씨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상 징후까지 될 정도는 아니었고 회식이 끝난 6월 6일 새벽 같은 과 동기인 김 씨가 집 앞까지 배웅하면서 들어간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단순 가출로만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아직 없었고 사라지기 직전 집에 안전히 들어간 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씨의 집을 찾아갔던 친구 2명은 파출소에서 가출 신고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곧 부모님이 이곳으로 오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라도 해두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된 결정적인 실수였죠. 목적은 청소였어요. 하지만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해볼 단서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침입으로 범행이 이뤄진 거라면 지문이나 DNA가 발견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청소를 하면서 현장 보존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이 씨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경찰은 급히 수사 방향을 실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6월 2일 이 씨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방과 소지품을 모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가방엔 신분증과 수첩,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요. 만약 어딘가에서 이 씨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씨라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실종 4일 만인 2006년 6월 10일 경찰은 이 씨의 원룸을 조사하던 중 이 씨가 사라지던 날 집안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접속 시간은 오전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3분간 검색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낯선 아저씨가 따라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런 경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거든요. 경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통해 이 씨가 6월 6일 새벽 1시 이후 원룸으로 들어와 2시 59분쯤 인터넷에 접속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나온 뒤 자취를 감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이 씨가 직접 접속해서 검색한 내용인지 아니면 침입자가 한 것인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자 시민 제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같은 지역 우범자와 동종 전과자들을 만나보거나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수색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행방을 알만한 더 이상의 정보를 찾지 못해서 결국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주 여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 그나마 사건 당일과 그 전부터 있던 수상한 정황, 현장에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단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씨의 실종과 관련 있어 보이는 가장 유력한 사람 한 명을 지목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과 이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씨가 귀가한 뒤 집안의 컴퓨터가 켜졌고 포털 사이트에서 112와 강제추행을 검색한 기록인데요. 이 검색 사실로 볼 때 종강총회 당시 이 씨가 관련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강총회에 있던 학생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별다른 일은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씨의 컴퓨터가 새벽 2시 59분부터 4시 21분까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는 끌 때와 켤 때 기록이 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검색에 사용된 시간은 2시 59분부터 새벽 2분까지인 약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3시 이후 이 씨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씨가 TV나 컴퓨터를 한번 켜면 꺼놓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TV가 자동 종료되도록 설정해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이 컴퓨터를 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강총회가 있기 전인 6월 5일 오후에 이 씨가 학교 실험 내용이 적힌 메모를 집에 두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다시 원룸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씨가 메모를 찾는 동안 이 친구는 침대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본 것은 침대 옆에 있던 찻상과 그 위에 놓여진 커피잔 하나를 봤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런데 경찰과 친구들은 이 씨가 사라지고 처음 집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실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친구의 말로는 평소 이 씨가 찻상을 식탁이나 책상 등의 여러 방법으로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다리 하나가 헐거워지자 친구에게 조여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버릴 생각을 하지 않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라졌다는 것은 이 찻상이 범인인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없애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소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씨의 평소 생활 습관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이 찻상은 이 씨의 실종 일주일 만인 6월 13일에 부모님이 원룸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 앞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찻상 다리 4개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는데요. 이게 부러진 게 아니고 나사를 돌려서 빼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둔 것처럼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것이고 이 사람은 아마 이대로 찻상이 발견되지 않은 채 쓰레기 차량이 가져가길 바랬겠죠. 문제는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엔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럴 만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예요. 세 번째, 이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온 사람은 이 씨의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거죠. 언니의 말로는 이 씨가 평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이화여대를 다닐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었고 사라지기 전까지는 끊었지만 가끔씩 피는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수상한 정황이긴 하죠. 이 씨가 피웠다면 자신의 집 창문에 꽁초를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안에 있던 물건이 사라진 상태고 어울리지 않는 담배꽁초가 남겨진 상황이라는 것인데 정황상 누군가 이 집에 왔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꽁초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언니는 부모님이 이 씨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혼나게 될까봐 바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들이 방 청소를 했을 때처럼 아쉬운 판단인 거죠. 담배 꽁초에 DNA가 있었을 텐데 감식한다면 이 씨가 피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웠는지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건 내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언니는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없앴던 거예요. 집안에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해봤고 여기서 수상한 정황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의 집 건너편 건물인데 여기는 이 씨의 방 내부가 너무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이 집은 주인이 잠시 비워뒀는지 원래 빈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머물다 간 흔적이 있었어요. 창문 밑에 빈 담뱃갑과 구겨진 휴지가 남아있던 거죠. 하지만 이것들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쓰이고 버려졌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씨의 방 근처나 안에서 발견됐다면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씨의 방이 보이는 위치의 건물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다는 정황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이 동시에 이 씨의 방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찻상과 망치 외에 아무것도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씨가 종광총회에 들고 왔었다는 가방을 열어보니 여기서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사용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마취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이라 개인이 함부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지만 이 씨가 수의과 학생이기 때문에 큰 의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개인 소지는 금지된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이 씨 가방에 들어있던 것이며 누구에게 사용된 약물인지도 밝혀내야 했죠. 하지만 이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이 씨 친구들이 처음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바닥엔 꽃다발도 떨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꽃이 말라있던 것을 봐선 최소한 며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추정해보자면 얼마 전 꽃을 선물 받았고 벽에 걸어두고 있었지만 실종 당일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수상한 점은 실종 전 이 씨와 함께 원룸에 잠시 들린 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책상 컴퓨터 앞에 두던 건조대에 빨래가 걸려 있었고 침대엔 이불도 있었다고 했는데 실종 뒤 경찰과 함께 다시 현장에 들렸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사라져 있던 거죠. 이때는 친구들이 방 청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세탁기를 열어봤는데 여기에 이불이 있었어요. 세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불과 같이 돌린 빨래가 수건 4장이랑 속옷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의심스러운 이유는요, 빨래의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불이 있긴 했지만 이때는 여름이라 얇은 재질이었죠. 자취생의 빨래라기엔 확실히 양이 적어 보입니다. 자주 빨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의심을 계속하는 이유는 빨래를 해놓고 건조기에는 정작 널지 않았던 것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누군가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지만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 실종된 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상한 소리를 모두 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원룸 자취방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황상 이 씨가 밤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용할 때의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아는 사람에 의해 불의의 공격이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건물 밖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근처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경찰이 찾아온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방송국 취재로 밝혀지게 된 내용인데 경찰이 이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 주변 사람들의 실수로 집안 증거가 지워지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건물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멈췄고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범죄의 정황이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다행히 2000년 이후 일어난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는 다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새로운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 해결은 아직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고요. 가족은 아직도 이 씨를 찾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사건을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와 얼굴을 아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학과 동기인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 할 차례인데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만 하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김 씨는 왜 용의자로 지목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의심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밝혀진 정황들로 볼 때 이윤희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김 씨는 수의학과로 편입해온 이윤희 씨를 3년간 혼자서 좋아하고 있었지만 이 씨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김 씨에게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는데요. 김 씨는 이 씨가 살고 있던 원룸과 5분 정도 거리에 살면서 수시로 이 씨의 집을 드나들었고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실종 후 이틀 뒤인 2006년 6월 8일에 경찰과 함께 이 집을 찾아왔을 때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단순 가출로 생각해서 친구들과 청소를 했었죠. 이 청소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바닥만 가볍게 치우는 정도였는데 김 씨는 건조대에 걸려있던 빨래까지 개고 건조대도 접어서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대걸레로 온 방안을 닦았고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집과 100m 떨어진 곳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청소를 하자고 가장 처음 말한 사람도 김 씨였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가능해요. 좋아하는 사람의 집을 청소해주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김 씨를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씨를 쫓아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씨가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와 컴퓨터로 112나 성추행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본 것이죠. 이때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집까지 쫓아와서 어떤 범행을 한 뒤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이불과 수건, 속옷을 빨래했고 켜져 있던 컴퓨터를 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찻잔과 망치가 사라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씨의 가족은 이것도 범행을 감추기 위한 김 씨의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이 씨는 실종 추정 다음 날인 6월 7일과 8일에 수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씨의 행방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걱정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이 씨에게 수시로 관심을 보였고 원룸까지 자주 드나들던 사람인데 사건 뒤에 보인 행동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여기에 가족은 이 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김 씨의 아버지가 익산과 전주, 완주 지역의 공사장을 자주 다니면서 일했기 때문에 이 근방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 아들의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시신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을 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 씨의 가족의 말을 믿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증거 없이도 이런 추정이 알려질 경우 김 씨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생기겠죠. 이런 이유들로 이 씨의 가족은 결국 딸의 주변 인물들 중 가장 수상해 보이는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지만 수상해 보이는 정황들일 뿐인 거예요. 혐의점은 없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아버지를 수사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씨 가족이 김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는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이윤희 씨를 3년 이상 좋아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마지막엔 화가 났을 것이고 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지만 정작 물리적으로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댈 수 없는 데다가 실종 당일 이 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자신의 추행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김 씨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최근 들어 범인은 김 씨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윤희 씨의 아버지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딸이 다니던 수의대 건물 앞에서 사건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북대 수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때 한 말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인류 변호사를 고용해서 5년간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김 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협박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학생도 같은 수의대긴 하지만 서울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 씨와 지역적 연고는 없고요. 경찰 조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와 별다른 접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왜 이 학생이 김 씨를 감싸는 것처럼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종강총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들은 김 씨에게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했고 그날 김 씨는 유난히 말이 없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이 씨의 가족은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그 학생이 김 씨를 이용해 대신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현재 김 씨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는데 서울 시내 건물 1층 전체를 동물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금의 출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이 김 씨가 시위를 하던 도중 만났던 이 학생의 지시로 범행을 했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누구나 김 씨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의 입장과 너무 다른 생각이고요. 여기에 맞는 타당한 증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증거로 채워야 될 부분을 지금 상상으로 대신하면서 김 씨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씨의 가족이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명백하게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더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확증적 가설 검증의 오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확증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확증부터 하고 거기에 맞는 검증을 하진 않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딸이 사라졌고 아직 생사도 모르는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하지만 이 가족의 입장을 보고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이 중 한 부모가 범인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심리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텍사스 공대에서 박사 과정에 있었고, 한국인 최초로 물리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직접 사건 조사에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자신이 가진 모든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아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집에 안매장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고 정확한 분석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내도 아이들 시신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이 교수의 분석에는 확증적 가설 검증의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는 분석처럼 보였지만 이 내용들은 아이 부모가 범인이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분석들이었다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범인이라고 점 찍어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증거 위주의 수사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말의 변수와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범인이라 지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가족의 심정을 다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사건은.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은 아직까지 무리한 추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사라진 이윤희 씨와 법인밖에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뒤에 사건의 의문점들 몇 가지와 단서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전북에서 일어난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준비 중인 사건이라서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내용 보충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좀 더 사건 이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제로 남았지만 아예 단서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제 생각이랑 섞어서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정락인이라는 기자의 책이고요. 이번 사건 외에 그동안 취재한 다양한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련 사건을 준비할 때 자주 참고하는 책입니다. 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정락인 기자는 5가지 단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추행의 가능성입니다. 종강청해가 있던 술집은 이 씨의 집과 1.5km 거리였어요.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5분쯤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이 씨는 6일 새벽 2시 30분쯤 이 술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5분 더해서 대략 2시 45분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를 켠 시간은 2시 58분이었어요. 술집에서 나오면서 30분 정도가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유력 용의자로 몰려있는 김 씨가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니 둘이 걸으니까 대화라도 하면서 걸었다면 천천히 30분 정도 걸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 내용이 112와 성추행이었던 것을 보면 술집에서 나오고 집에 오는 이 30분 사이에 성추행이라고 판단될 만한 사건을 이 씨가 겪은 겁니다. 이게 김 씨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씨는 이 사실에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켰고 검색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세한 검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과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어요. 2번의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 달라요. 한 번은 아저씨고 한 번은 학생으로 다르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씨와 같이 집 근처를 온 김 씨와 헤어지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째, 면식범의 가능성인데요. 이 씨가 살던 원룸 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죠. 이건 번호를 모르면 부수고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지진 않았으니까 범인이 원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2가지예요. 이 씨가 스스로 안에서 열어줬거나
번호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 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한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인터넷 검색창이 열리고 다음 검색을 한 사이의 시간과 검색이 멈추거나 창이 꺼진 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검색 내용을 보면 심각한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검색 시간은 정작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색이 3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컴퓨터는 그 뒤로 1시간 20분이 더 지나서 꺼졌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컴퓨터로 다른 일을 하진 않았어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추정해 봐야 되는데 검색 도중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씨가 검색을 멈추고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범인이 직접 들어온 것이죠. 두 가지 다 이 씨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가까운 사람이 확실해 보이고요. 자, 세 번째, 몸싸움의 가능성입니다. 이 씨가 실종되자 119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이때 방안이 어지럽혀진 상태였는데 강아지를 키우니까 주인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몸싸움의 흔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벽에 걸려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불과 수건, 속옷을 세탁한 것에서도 성폭행의 가능성은 보여요. 속옷이나 이불 빨래가 있다는 점이 성폭행 정황으로 충분하죠. 범인이 흔적이 남기 좋은 이런 물건들을 빨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도 지금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는 김씨라고 밝혀져 있어요. 자, 네 번째, 사라진 수첩인데요.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이 씨가 종강총회 때 들고 왔던 가방은 집 책상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됐었는데 평소에 이 씨가 가지고 다녔다는 수첩이 없는 거예요. 이 수첩은 실종 일주일 만에 이 씨가 다니던 전북대 동물병원 1층 수술 실습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주로 수술 실습을 하던 곳이 2층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인데 1층이 여기서 수첩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수첩을 가져다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 씨가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놓은 이유는 사라지기 3일 전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잃어버린 가방엔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것도 전북대학교예요. 하지만 이 씨는 아르바이트라고 집에 가던 중에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집으로는 이런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신호가 학교에서 잡혔다는 것은 수첩이 발견된 것과 연결할 때 학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니면 날치기범과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래서 이 날치기범에 대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살해와 유기예요. 냉정하게 이 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범죄학 관점에서도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만약 집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범인은 컴퓨터가 꺼진 시간인 4시 21분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곧 해가 뜨기 시작할 시점이 되거든요. 시신을 이때부터 처리하기엔 부담이 좀 됐을 겁니다. 이 씨가 살던 집은 3층이에요. 혼자서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옮긴다 해도 눈에 띄기 너무 좋은 상황이죠. 이 씨가 사라진 것을 사람들이 안 시점은 종강총회에서 집으로 향한 뒤 57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범인에겐 57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범인이 바로 시신을 옮기지 않고 집안에서 처리 방법을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생과 아저씨라고 검색하는 것을 봐선 범인이 2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 밖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밖에서 범행이 있었다면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발견된 정황이나 집안이 어질러질 이유는 없어요. 정리하자면 범인은 이 씨와 얼굴을 아는 1명 아니면 낮은 확률로 2명 이상일 것이고 처음부터 이 씨만을 노리고 집안에 침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나 아니면 3일 전에 일어난 날치기와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 아래 취지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한 상황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